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을 80일 앞두고 있습니다. 잇따른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정치권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제 가칭 미래대연합 창준위에서 이른바 제3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우연찮게 일석이조에 출연하고 계신 박원석, 김용남 전 의원도 각각 다른 신당 열차에 올랐는데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미중 대리전이라 불리는 대만 총통선거,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본부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 좀 쌀쌀해졌네요. 네, 아침부터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네, 너무 변덕스러워서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조평론가는 추운데다 바쁜데다 배도 고프네요. 배도 고파요? 네, 뉴스는 많고. 예. 네,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 당정 가졌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민생과 물가 관리 또 설 연휴 동안의 교통 대책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고요. 이태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정치 현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전기요금을 5.3% 올렸었죠. 이때 당시에 전국 365만 호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었는데 네. 이걸 더 미루는 겁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4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연 5에서 7%대 금리를 받은 분들 대출이자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게 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3월 말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늘려줍니다. 50만 원 늘리는데요. 종이형 상품권으로 했을 때 지금 100만 원인데 150만 원까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또 온누리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도 늘려서 4조 원에서 5조 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민생 대책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받지 않는다면서요? 네,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이 기간에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을 하는 경우 네. 이때는 요금이 최대 30% 할인됩니다.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는 노선의 경우에는 30% 할인된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요.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은 1000곳으로 확대가 되고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서울 성수품의 평균가를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대학생 학비 경감책 마련을 이 자리에서 또 별도로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는데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제안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등록금 부담도 상당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말에도 지방 순회 행보 계속됐습니다. 충남 예산을 찾았었는데요.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 지역 표심 관리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충청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가는 지역마다 네.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부산인이었다 뭐 이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충청도에서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다.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인성이나 태도, 예의 이런 것들은 네.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충남은 늘 대한민국 전체 생각을 좌우해온 스윙 보터였고 충남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신문 기사 하나는 이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 매일신문 보도인데요. 네. 공관위 인선도 비대위 인선에서도 대구 경북이 소외됐다. 라고 여기는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저 의도적인 TK 배제가 아니냐 이렇게 성토하는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작 대구 경북 출신 인물들을 왜 기용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네요. 네. 네. 요즘 뭐 이재명 대표는 피습 이후에 일단 대외 행보를 안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을 갈 때마다 이 지역에서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대한 질문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졌네요. 세비 반납과 불체포 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빨리 응답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와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제안을 민주당이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하면서 민주당의 응답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세비 반납, 그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수당은 물론이고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발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쌍특검법 국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루어졌고 재의결을 지난 9일 시도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됐었는데 재의결은 불발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정숙,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쌍특검법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지난달에 이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고발을 했죠.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사실 작년부터 이 맞불 작전에 대한 얘기가 솔솔 피어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더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야권 인사들 부인에 대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화되긴 어려운 게 의석수를 감안했을 때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행보다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멈추라는 사인 쪽에 더 가까운 거겠죠. 거부권으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 봐야겠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또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지난 토요일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TSMC 세계 1위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대만에 적을 두고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네요. 만약 이런 국제 정세도 가만히 됐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 이미 그 기흥이나 동탄 이쪽에는 반도체 산업들이 밀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메가 클러스터를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이런 경기 남부에 밀집된 기업들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발표된 개념이긴 합니다. 소장님께서 TSMC 대만의 TSMC를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그 네덜란드 ASML도 이제 경기 남부에 뭐 짓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과 협력해서 네. 각각 1조씩 투자를 해서 ASML입니다. 네. 그래서 면적은 2,100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2030년에는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 용인 원삼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을 가장 많이 집어넣는데요. 삼성전자가 360조 원,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 가장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체 민간 투자액 중에 500조 원, 그러니까 622조 원 중에 500조 원을 삼성이 책임지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한 건 이렇습니다. 국가 대항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민관이 가세한 각국 간의 클러스터 간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또 투자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규모 전력 또 용수도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경제본부 시간에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들 탈당까지 있는데 또다시 친명을 향해서 뭔가 잡음이 들려오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혁신행동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탈당 대신 잔류를 시작한 윤영찬 의원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임종석, 윤건영 의원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입장문에 썼냐면 탈당파 못지않게 당원과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한 건 탈당 행보를 같이 할 것처럼 예상됐던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잔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고 네. 또 윤영찬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행위를 감싸고 도는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등 소위 청와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만류 성명을 냈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여기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명단이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반대하는 입장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소신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명단 성명의 이름을 올리는 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맹세처럼 보이는 것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굳이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 후에 민주당 혁신행동이 이런 저격성 입장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또다시 고민정 최고위원은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 뿐이었다. 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고요. 저 개파 간의 비방전이 어째 더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의 갈등에다가 이번에는 친명과 친문의 갈등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또 친문으로 또 분류가 되거나 분석이 되기도 하니까요. 어디까지나 이제 보도가 되는 기사를 작성하는 차원에서 얘기인데 자, 야권 간에 이 여야 간에 공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스물스물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컷오프 기준 향후 일정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각 정당의 지금 상황, 정황 어떻게 네.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공관이 첫 회의를 갖습니다. 이날 공천 관련 당원 당규를 검토를 하고요.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심사 일정 또 공천 심사 기준 등 당무 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되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을 시작을 했죠.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 후보자들의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 또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설 연휴 전인 2월 초에는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자, 공천을 앞두고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천 기준을 두고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사 꽃길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 전락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내부 단속에 들어간 모습이긴 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 뒤에 통합을 강조했고 또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 탈당 세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공지했다가 급하게 취소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걸 두고 지도부가 내부에서 단속에 들어가서 경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들려오거든요. 결국에 친명계의 이런 비명을 향한 공격적인 행보는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더 찐명인지 보여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탈당이 어쨌든 간 이어지긴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건 당에 도움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당도 이걸 두고 민주당 비판에 가세를 했죠.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친명 여부만 따지고 있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나 야나 논란에서 자유롭진 못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심 논란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죠. 친윤, 찐윤, 검사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도 또 이제 이를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고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 검찰 출신 윤 대통령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직을 한 부분 네.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업무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자리에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쯤 되면 국민의 검찰인지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양당 모두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연 윤영찬, 현건택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김기현 두 사람의 또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3지대로 가봅니다. 정의당 의원직을 유지했던 류호정 의원이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 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산업화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전 정의당 의원, 이제는 의원 신분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정의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네요. 네. 특히나 어제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 정당을 승인한 걸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신당 합류 의사를 꾸준히 밝히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당적을 유지한 채 그렇게 신당에 간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이걸 제명카드를 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했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에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피재소인으로서 당기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류호정 의원은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탈당을 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당은 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이전에 이제 류호정 의원이 탈당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직 승계는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예. 그렇죠. 자, 신당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정의당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공인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 이후 차가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면도로 등 그늘진 곳은 어제 내린 눈과 비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돌발 구간 공항 쪽 올림픽대로입니다. 성산대교 부근 4차로의 작업 구간과 방화대교 조금 못 간 4차로의 고장난 차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고속도로에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오전 시간 작업에 영향이 남아서 비봉부터 화성 휴게소 쪽으로 아직 더디고 이후 서평택 분기점 2차로에선 도로 낙하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정체는 뒤로 군자 요금소 부근과 동군포부터 부곡 쪽으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경기 서부권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속도 떨어지고요. 경기 동부권에선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에서 상일 사이 차가 많습니다. 오늘도 목적지까지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신당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도 새로운 선택이라는 신당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더 큰 정당으로 서로 헤쳐 모이자는 빅텐트 논의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 3인방이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도 참석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대연합에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혁명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비빔밥론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정당에서 당내에서의 비빔밥도 완성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조금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빔밥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실제 갖고 있는 실체적인 고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두 사람이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빅텐트 논의에 적극적인 발언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온도차가 있죠. 네. 밀당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일단 신당 창당하고 준비하려면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죠. 그래서 뭐 당장 이분들의 그런 가치관이 융화가 되고 녹아들 수 있을지 이런 회의론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신당을 창당한 소기의 목적,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에는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기호 3번을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정의당을 제치기 위해서는 7석 이상을 가져가야 현역 의원이 네. 그 정도 있어야 정의당에 앞서서 기호 3번을 오는 투표 용지에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의원이 어제 또 셋이서 만났죠. 네. 티타임 형식으로 3자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후에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각각의 창당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을 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졌죠. 오는 20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해왔는데 개혁신당에 따르면 현재 5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를 했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빅텐트를 할 거면은 다음 대선까지는 가는 빅텐트가 돼야 된다. 이 점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얼마나 많이 합해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자 출발하는 것으로 네. 보이네요. 네. 자,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 IRBM 이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발표는 오늘 했고요. 그러면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고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네. 라면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국의 안전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고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되게 진행됐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항상 이렇게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발사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합참에서는 심각한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일본에서도 NHK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 거리 한 1000km 정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쏘았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의 이 도발 추가적인 도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남 라디오 평양 방송도 중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네. 대남 사업 부분 기구를 속속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6.15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도에 남북 공동선언의 북측이 활동도 중단하고 범민종 하해 협력인 미나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하고 미국 전문가들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대남 라디오 방송부터 말씀드리면 평양 방송, 메아리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의 대외 대남 선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북한이 50년간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국을 적대국이라면서 새롭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대남 기구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북한의 대외 선전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내 나라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는 하나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 통일을 강조하는 그런 코너가 사라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당의 그런 통일 전선부를 외무성으로 흡수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허세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허세가 아닐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인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6.25 전쟁 직전과 유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고 경고에 나선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 전쟁의 위험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다. 이렇게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기존 노선을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렀지만 미국에 크게 무시당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외교의 간판격인 인물이죠.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부터 이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일정일까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알려졌는데 러북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발사했다는 북한의 IRBM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과 비교하는 진단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간의 불법 무기 거래 결과에 연결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러 간의 교감은 계속해서 더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북한으로 오가는 여객철도 노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걸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전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두 나라 간의 스킨십은 더 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조인승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IRBM 북한이 도발한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쟁점은 뭡니까?
두 사람은 참사 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그리고 참사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이 일전에 이들을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2시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를 한 뒤에 유족과 수사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법조계를 비롯해서 학계, 시민단체 등등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위원이 150명에서 300명 선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15명을 선정해서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수사팀에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유가족 측은 기소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또 그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심의위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건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수기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네. 했습니다. 검찰에 떠넘기는 건 아니겠죠. 이 기구 자체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니까요. 짧게만 하나 더 알아볼까요? 정부 민원 의혹을 받는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수사 의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오늘 오전 제보자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와 관련해서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방송심의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하고 MBC가 이런 보도를 했었죠. 그 류일림 방심위원장이 그 김만배 신앙립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고요. 이에 류일림 위원장은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도 수사도 의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방심위 노조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본인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반발을 하고 또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749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오늘 바레인과 아시안컵 첫 경기가 있네요. 축구팬으로서 벌써부터 떨립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우승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신청합니다. 네. 힘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들으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1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And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Mirror,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말할 때 아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아무. 이 표현은 흔히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을 하지만 나 또는 라도 같은 조사와 함께 쓰일 때는 긍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아무도 안 왔다라고 하면 온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아무나 붙들고 울고 싶다 또는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붙들고 울고 싶다는 뜻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긍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나란 표현 뒤에 부정의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걸까요? 다음 두 개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건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란 문장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선택적 부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바람에 기온이 더디게 오르고 있지만 공기는 상쾌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6도까지 떨어진 서울이 지금도 영하 1도를 맴돌고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상 영하 7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상 1도에 그치겠고 대전도 4도, 광주 5도, 강릉 6도, 부산 9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가 영하 12도, 춘천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7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전주 영하 5도까지 내려앉고요.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이 4도, 이후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주 후반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강한 가운데 동쪽은 대기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릉, 속초, 부산, 울산, 포항 등 동쪽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와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 후반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올 들어 첫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도 공약과 공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당은 공천 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엔 용암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디저트송 들려드렸는데 제목이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인생 만세. 인생이야 영원하라. 영어로는 long live life. 영원히 오래 네. 힘찬 인생. 이런 걸 알려드려야 유익한 KBS 1라디오의 위상에 맞죠. 저도 덕분에 하나 알았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비바라비다. 네, 우리 축구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흘을 굶었다며 국밥 한 그릇 사달라던 누리꾼이 나흘 뒤에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고요. 글쓴이는 사흘을 굶고도 이제 며칠을 더 고민 끝에 인터넷에 국밥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어금니도 빠지고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좋지 않아서 사실 드실 수 있는 건 따뜻한 물과 죽처럼 좀 부드러운 음식뿐이었기 때문이고요. 2시간 동안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어렵게 글을 남긴 닉네임은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원래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졌고 일용직 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마철부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왔고 하루만 일을 하면 서너 날을 또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졌고
기 때문에 걷는 건 고사하고 뭐 앉거나 눕는 것도 힘들 정도가 되자 안 입는 겨울 옷까지 팔고 긴급 생계 지원 62만 원을 받으면서 벼터왔는데 힘듦에 굶주림이 겹치자 난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사흘을 굶은 뒤 고민 끝에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할 당시에 기초수급과 주거급여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조건 미달로 탈락이 됐었고요. 3일을 굶던 차에 휴대전화라도 좀 팔아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외관상 망가진 곳이 많아서 팔지도 못하자 안 좋은 생각이 덜컥 들었지만 또 평소 자주 보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연히 국밥 한 그릇만 사달라라는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면 상당히 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을까?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 없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주알 고지알 자신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면서 올렸을까? 이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거짓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있었고요. 또 댓글도 많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제가 봤을 때는 응원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혹여나 그쪽이 설령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정말 만에 하나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기에 이 댓글을 보시면 꼭 쪽지를 달라. 이 외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생이고 부디 그럼에도 살아달라라는 쪽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글쓴이는 게시글을 하나 더 올렸다면서요. 따뜻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세 분께서 18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다. 연락이 왔을 때 염치불구하고 제가 계좌번호를 보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한 분과는 통화를 했는데 진짜 어려운 사정이라면 제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라는 말을 듣고 많이 울었다라고 해요. 글쓴이는 맨밥에 신김치만 먹다가 몇 개월 만에 따뜻한 국밥을 먹었고 남은 돈은 아껴 쓰고 힘내서 내일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웠던 건 이틀 동안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뭐 직접 오셔서 패딩과 폴라티를 주셨던 분도 있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목표는 다음에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부글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참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주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끝내 그 기대를 놓치지 말고 또 다른 분들의 도움과 함께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5만 원이 생기면서 5천 원권, 만 원권 보기가 기해졌는데 그만큼 썸썸이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고액권이 등장하면서 기본이 뭐 5만 원부터 시작하다 보니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실제로 화폐 발행 잔액이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한 화폐 중 환수한 금액을 뺀 잔액을 의미하는데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 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었고 5천 원과 1천 원은 1%에도 못 미쳤었는데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5만 원권도 코로나 때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돈이 잘 안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장롱이나 금고 같은 이 깊은 곳에 5만 원권의 지폐가 최근 다시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만 원권 환수율은 2018년이 최고치였는데 2018년 수준에 거의 근접한 기록을 세웠고요. 특히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에서 한 2021년에 5만 원권 환수 금액이 4조에서 6조 원 수준까지 축소됐다가 지난해는 14조 원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환수율이 높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만큼 돈이 돌고 있고 은행으로도 들어오고 또 다시 또 은행에서 나가고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돈이 다시 돌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음식, 숙박업처럼 전통적으로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화폐 유통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5만 원권의 환수 금액도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 비용이 더 커진 점도 화폐 유통이 활발해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신기했던 거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100달러 기준으로 보면 2020년의 환수율이 75%에서 2022년에는 105%까지 늘었고요. 유로 지역도
100유로 이상의 고액권의 환수율이 2020년에는 51%에서 2022년에는 8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고금리 현상의 세계적 추세에서 또 은행이 금융권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은행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기후 이상 현상 우리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 온도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해였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고 이걸 아마 박지훈 캐스터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따뜻하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더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세계 기상기구 WMO가 2023년이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로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빨라지는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처럼 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참고로 이 엘니뇨라는 거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도 한 0.5도 이상 높게 유지되는 기후 현상을 말하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6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평균의 월 평균 온도가 매달 월별 신기록을 경신했고요. 실제로 7월과 8월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수면 온도 역시 연중 대부분의 기간 이례적으로 높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남극의 해빙 그러니까 바다 얼음 면적은 2월과 9월 모두에서 역사상 기록상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괜찮겠지 뭐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지구가 더워졌다. 우리가 몸에 이 병이 걸려도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상기후로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폭염, 가뭄, 홍수로 인해서 여러 기후 재난에 시달렸고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 지구가 끓고 있다라고 해서 지구 가열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심각한데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또 생계고가 심한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히 아실 텐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추위 때문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웃집 화장실 문짝까지 뜯어간다면서요. 이게 땔감이 없는 주민들이 이웃집 대문이나 변소 문짝이나 몰래 뜯어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생활고에 땔감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땔감 절도 사태가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역시 기록적으로 더운 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엘니뇨가 보통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전 세계의 지구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도 2024년인 올해 더 심하게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날씨가 기록적인 추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인데 화장실 문짝 뜯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용변 보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게 얼겠죠. 네. 자, 산책 중에 한 주제를 더 다뤄봅니다. 60kg 검은 개에 검은 색깔의 개에 습격을 받았는데 전과 육범인데 무죄를 받았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난해 10월에 반려견 태미 주인이 은평구 불광동의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맹견인 수컷 로트와일러가 막아서더니 태미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네. 주인은 온몸을 던져서 로트와일러를 이제 막아서고 로트와일러의 주인은 같이 보다가 70대 남성이었는데 목줄을 쥐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태미는 스피츠종이라서 통상 5kg에서 10kg에 불과했지만 이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50에서 60kg에 달하는 대형견이거든요. 입마개를 차고 있다 해도 태미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태미의 주인은 말리다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일주일 뒤에 로트와일러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했지만 최근에 이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무혐의로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단 로트와일러가 목줄이 묶여져 있었고 입마개가 착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고소까지 한 상태인데 로트와일러 습격 사건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이 검정 대형견은 2020년에도요.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태미와 동일한 견종의 스피치를 물어 죽이고 그 견주까지 공격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이 로트와일러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그런데 이 로트와일러 견주는 당시 재판에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법원이 재물 손괴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광동 주민들이 2020년 재판 당시에 그래서 로트와일러 견주가 이 로트와일러를 입양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얼마 안 있어서 입양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유로 도로 데려왔다 합니다. 네.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뭐 법 적용을 떠나서 반드시 크기가 큰 개는 외부에 외출을 하실 때는 산책에 데리고 나가실 때 입마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자창에 박지원 캐스터랑 저하고 커플룩이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감사드리고요.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아빠와 딸이냐 이런 의견은 안 들어와서 무척 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제3지대 특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주 후반에 두 분이 정말 말 그대로 뉴스를 쏟아내는 뉴스 제조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박원석 의원님은 미래대연합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출마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네. 일단 미래대연합 소속으로 당을 만드는 데 진력하고 있고 저는 3지대에서 3지대로 이동이잖아요. 예. 원래 제가 춥고 볕도 안 드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양지바르지 않은 3지대로 이제 이적을 해서 다만 네. 기존에 이제 3지대 신당 운동이라는 게 지지 기반이 너무 좁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 좀 넓혀보자. 근데 이런 취지에서 미래대연합을 선택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창당 과정에 나섰는데 김용남 의원은 보니까 네. 따뜻한 데서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갑자기 3지대로 간다 그래서 그 개과천선의 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서로 이제 또 나를 잔뜩 세우시네요. 자, 아니 박원석 의원이 뭐 예. 춥고 음습한 데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 기준으로는 저보다 훨씬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미치겠다. 실제로 제가 좀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두 분 모두 같은 지역인 수원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서로가 아니까 서로를 하는 잘 거죠. 아는 일인데 네. 잠깐만요. 네. 김영남 전 의원께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을 떠난 배경은 배경대로 여쭙고요. 그렇게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나를 세웠는데 정말 두 사람이 철천지 무슨 원수인가 할 정도의 관계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용태가 아니라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올라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준석 당시 현 대표 시절에 제가 문제 제기를 몇 차례 했었죠. 예. 근데 그때는 대선 전에 대선 운동의 방향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꾸 후보를 왜 이렇게 그것도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인데 좀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생각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당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게 뭐 어떤 개인적인 뭐 감정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저는 나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잘 찾아보시면 대표직에서 축출된 이후부터는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출마도 해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계속 그런 취지로 언젠가는 얘기를 했어요. 이 날이 올 걸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 그거는 생각 안 했는데 저는 강한 사람한테는 그 공격을 해도 힘이 빠진 사람한테는 공격 안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시골에 저는 많이 공격하시던데. 저 시골의 동네에서 서로 이제 골목대장 하겠다고 이렇게 다툼하는데 갑자기 엄석대가 나타났어. 이게 차원이 다른 말하자면 분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을 합치는 거죠. 나머지 이 아이들이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문열의 소설을 지금 인용을 하신 거죠? 네. 엄석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도. 네. 그나저나 박원석 전 의원은 이제 미래대연합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상식의 3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준석 뭐 신당도 신당이지만 이낙연 신당과는 합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왔는데 이원욱 의원은 선을 확 그어버렸어요. 같이 안 할 거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출신 배경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깝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의당이고 또 정택은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같은 출신 배경을 가진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와 나머지 의원들 사이에 그렇게 대화나 토론이 많이 오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공히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양쪽이 서로 간에 대한 어떤 공감대나 이런 거를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대화를 막 시작하려는 느낌? 이제 그런 걸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정치를 일찍도 시작하셨지만 민주당 안에서 이룬 게 많은 분이에요. 오선 국회의원에 뭐 전라남도 지사에 당 대표에 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까지. 국무총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서 저분이 무슨 명분으로 당을 나가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냥 뭐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분들은 뭐 공천 못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천 탈락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제 당대표 당 운영에 협조하면 공천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좀 이런 정치하고는 좀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양당의 양극단 정치와 다른 내려놓고 나온 분들이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명분의 차이가 있고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낙연 전 대표 쪽과 또 원칙과 상식 쪽이 한 라인에서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이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초심 배경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접점이나 공감대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2월 말이든 3월경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세력과 원칙과 상식 한 몸이 돼 있을까요? 저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용남 의원이 최근에 이제 소속이 된 개혁신당이나 또 양양자 금태섭 먼저 이분들이 제일 먼저 당을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삼지대에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야말로 삼지대의 이제 이 민생 미래를 위한 대통합 이 연합 정치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론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개혁신당 가칭 개혁신당에 참여를 그러면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김영남 전 의원을 영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것도 있는데 영입이 됐고 이제 이준석 위원장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최측근이 된 겁니까? 아니 같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천하용인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는 무슨 엄청 편하게 지내요. 회의 때 말하는 것도 보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거의 말을 놓는 거 놓다시피 얘기를 하고. 이준석 위원장하고요. 예. 깍듯하게 대한다는 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뭔가 좀 수평적이다,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천하용의 용이 이제는 김용태가 아니라 김용남이란 말이 있던데요.
아니 그렇게 됐죠. 제가 이제 개혁신당에 오면서 요새는 천하 용남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그렇게 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개혁신당 지금 장당 수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순조로운 점은 어떤 점이고 좀 생각보다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완성돼 있는 조직상으로는 안정돼 있는 정당인데 이건 좀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되고 미흡하네라는 건 어떤 것이 될까요? 일단 물적 기반은 취약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오래된 정당은 바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지는데 당사도 큰 당사가 있고 가면 뭐 회의실도 그렇고 방도 다 완비가 되어 있잖아요. 물적 기반이 훌륭하죠. 네. 그 개혁신당은요, 사실은 서울에서도 한쪽 구석에 있는 데에 그것도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조그만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창당 준비 사무실도 지하에 그냥 좁은 공간에서 회의할 때 보면 앉을 자리도 없어갖고 막 바짝 붙어갖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은 거대 정당에 비해서 취약하지만 다른 우수한 점은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오전 10시 20분에 제가 정강정책 시리즈 세 번째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왔는데 원래는 세 번째 예고됐던 것은 영부인 관련한 법제화로 지난주에 예고가 됐는데 제가 금요일 날 입당했잖아요. 입당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첫 회의를 갔는데 회의 때 제가 원래 국회 들어가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다. 소위 자본시장 선진화, 뭐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가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화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월요일 날 하시죠. 이렇게 돼갖고 오늘 한 거예요. 제가 주말에 준비해갖고. 근데 그 이외에 지금 창당을 준비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빠르다. 빨리빨리 결정하고 바로 실행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 사람 없어요. 저희 뭐 당직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는 건 사실인데 그 주말에 어느 기자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창당 준비를 하십니까? 묻길래 제가 저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모든 문서 작업을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뭐 보도 자료도 제가 직접 쓰고요. 다 해요, 그냥 각자. 그러면은 어떤 기동성이나 각자 몫을 누구한테 시키지 않고 스스로 그냥 다 해결하는 면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지 않은 기동력 있는 정당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하튼간에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꼬리표가 달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원칙과 상식 뛰어드는데 원칙과 상식만으로도 거대 정당과 맞서기는 쉽지 않을 텐데 결국 빅텐트인데 다들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오전에도 한 자리에 모였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축사가 눈에 띄는데 뭐 컨텐트 비빔밥 연설 나오고 또 신당에서 누가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더 주도적으로 빅텐트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러다가 그냥 이합집산되다가 그냥 지리멸렬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빅텐트로 가는 길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전제되고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게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좀 해야 됩니다. 썸도 타야 되고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이고요. 그냥 만나자마자 결혼하자면 정략 결혼이죠. 그런 결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로를 알아가고 애정을 가져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금방 어떻게 서로 좋아질 수 있겠어요.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충돌도 빚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양당에서 아주 익숙하게 봤듯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의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견이 있으면 드러내자. 다만 그거를 대화와 설득과 토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게 양당 정치와는 다른 정책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름다운 갈등이나 아름다운 충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물밑에서 마치 깔끔하게 조정한 듯한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 간의 욕망만 남아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런 정치가 가장 저급하고 후진 정치인데 사랑과 전쟁이 된다. 예, 그런 정치로부터는 좀 달라지자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가급적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무슨 물밑에서의 비공개 대화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는데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이낙연, 이준석 이러면 한쪽은 그 총리까지 지낸 그런 호남 출신의 인사고 이쪽은 젊은 나이에 당대표를 지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수의 얼굴인데 네. 그 조합이 과연 될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치가 그게 되게 만드는 게 정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과는 다르게 성사시켜내고 또 그게 단지 공학적인 걸 넘어서서 뭔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그런 어떤 시도가 된다면 저는 이번 총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연애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아무리 어른돌과 아이돌의 이 연애라도 뭔가 좀 접점이 보여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 이야기로는 정당 기여 부유 기준은 3월 하순의 현역 숫자다.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자, 개혁신당의 지금 핵심 중책을 맡고 계신 김용남 전 의원이신데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이렇게 좀 느긋한 이유,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결국 뭐 해보다가 우리가 가질 게 더 많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홀로 간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니 일단 양 그룹의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오늘쯤 5개 이상의 시도당에 등록이 이제 되는데요. 그러니까 창당 준비를 위한 모든 걸 마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창당대회를 열 거고요. 소위 얘기하는 이낙연 신당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많이 틀리고 잠깐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총선에서 정당 기호를 부여받는 기준일은 제가 알기로는 후보 등록을 마치는 3월 21일, 22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의 숫자로 뭐 1, 2, 3, 4번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기호 3번에 그 목을 맬 일은 아니다. 어차피 저희 개혁신당 같은 입장에서는 제3지대 뭐 그 전에 합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신당 쪽에 현역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물론 커리어나 배경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공통 기반이 확인된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사안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부결시키는 게 맞느냐. 저희 입장은 그거는 통과를 시켜서 법원의 영장재판을 통해서 혐의의 소명 여부를 판단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 끝에 폐기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통과시키는 게 맞느냐. 그거와 관련된 입장은 아니 지금 검찰이 사건 종국 처분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으니 이거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자. 이거는 법안을 막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중간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저희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것도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 왜냐하면 지금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됐죠. 오늘자로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김준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정의당을 살리기 위한 여러 다각도의 노력을 했는데 녹색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정말 지지율이 상당히 지리멸렬할 정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의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생존 가능할까요? 뭐 제가 이제 떠나온 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내키는 일은 아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평론가적 관점에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의당의 방침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는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하겠다는 선거연합정당은 가치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확정성을 기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즉 실리를 염두에 둔 연합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무엇인가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치연합이라면은 선거 때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비례대표하고 지역을 같이 냈다가 선거 끝나면 찢어져서 갈 길 가자. 이건 가치연합이 아니죠. 가치연합은 합당을 해야죠. 두 당이 완벽하게 이를테면 진보 계열의 정당으로서 노동과 이 생태라는 두 개의 가치를 축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그런데 그거는 또 그런 합의까지는 도달을 못해요. 그렇지만 흩어져서 선거를 치르자니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 작은 협잡을 하자. 즉 정의당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꿀 테니 녹색당이 들어와서 이 둥지에 알을 하나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그건 녹색당이 들고서 다시 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근데 저게 국민들은 일단 관심이 없고 또 설사 관심을 가져도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조차도 지금 당 지도부나 당의 주류 정파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내에서 정의당 자체가 삼지대에 오래 있었던 정당이니 삼지대를 재편하는 큰 플랫폼이 돼서 다양한 이제 연합정치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정치 질서를 한번 재편해보자 이 제안을 끊임없이 했는데 네. 이런 제안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다수 정파나 이제 주류의 의견대로 저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 저렇게 이제 위축되고 축소되고 정치 방침조차도 도대체 이게 뭔지 설명을 못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의 맥이 정당의 형태로는 끊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근데 안타까워요.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시죠. 녹색 정의당은 당 색깔이 녹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모르겠어요. 중요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노란색이 원래 정의당의 당색이었는데 당명에 녹색이 들어가는데 당색은 노란색을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반반씩 쓸 수 있지는 않나요? 뭐 이제 섞어서 쓰나요? PI를 하겠죠. 네. 적당히 섞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혼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가치연합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공학적인 네. 실리연합이냐 이것저것도 아닌. 박원석 전에 이거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의당의 전신은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노동당이고 말 그대로 권영길 의원 또 고노회천 의원의 정치적인 자산이 있는 곳이고 한때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간판 정당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정의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심상정 의원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경쟁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분마저 출마를 안 한다면 지역구에서는 정의당의 아무런 선거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인의 출마 이상의 당의 어쨌든 진로와 관련돼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책임 있게 당을 이끌어왔고 현재 정의당의 모습에 책임이 가장 큰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좀 책임 있는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뭐 한동안 저도 뭐 가까이 지내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심상정 의원의 목소리가 사라져 있어서 네. 어떤 책임성을 느끼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자, 이 여야 공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도 꾸준히 이제 국민의힘에 계실 때도 추적을 해오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이 원칙과 상식 탈당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을 가시화하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또 자객 공천 논란도 있었고 개파 간 갈등도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 또 향후 이제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 적격 부적격 판단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아직 복귀 전이거든요.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주장했던 통합 비대위 구성, 이재명 대표 사퇴, 또 친명 비명계 공천에서의 공정성,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제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민주당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이미 다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려서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 다 안 하기로 이미 다 무산된 거로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직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안 하기로 한 것이고, 사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거대 정당이 잘하면 제3지대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잘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공천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적격 심사에서의 결과가 친명 인사하고 비명 인사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이게 적격 심사 다음에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더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은 확신하건대 공천 파동이 어느 당보다도 크게 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합리하다, 저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질 거예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 사상구인데 네. 본인은 불출마했죠. 하지만 그 지역구에 지금 누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 그 집안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지금 계신 분, 그리고 누가 봐도 사정을 아는 분은 저 사람은 장제원 의원 집안의 가신이야. 정말로 가신이라고 네.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사상구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고 있어요. 네, 그런 인연으로 예비 후보 등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보기엔 장제원 의원 본인은 불출마했지만 솔직히 4년 다른 사람이 여기서 현역 의원이 되면 4년 후에는 안 비켜줄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4년만 맡길 수 있는 사람 내보냈다라고 오해하시기 충분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곳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소위 공천이 공정하게 정말 이기는 공천이라는 기준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예비 후보이고 누가 공천 받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공천 과정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되는 공관위의 위원 구성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의 면면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이미 예고편이 상영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참사의 예고편이 상영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을 보면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눈 밑에 점을 찍고 여러 번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총장 하다가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쪽 눈 밑에 점 찍고 공관위원으로 돌아오고, 전부 다 다른 이철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부 다 같은 이철규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거죠. 저분이 공관위원으로 왔다는 거는 굳이 친윤 공천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여권 핵심부의 아주 노골적인 의도라고 보고요. 아마 전략 공천 주도할 겁니다. 저분이. 그건 이제 대통령실의 뜻을 받아서 당내를 정리하고 전략 공천을 꽂는, 인재 영입에서 공관위원이면 딱 그 스토리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공천 참사가 예고된 어떤 예고편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앞서 김영남 의원도 지적했듯이 공천 그 적격 부적격 심사는 예비 심사여서 아주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고, 그 상황에서 공관위에서
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게 보통 절차거든요. 그 예비 심사 절차도 없는 당도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천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친명은 통과, 비명은 탈락. 이런 잣대를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는 잣대를 가지고서 그걸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일례로 공천 심사를 주도하는 게 그 적격 심사를 주도하는 게 사무총장과 부총장인데 그 두 분의 지역구에는 누가 돼도 탈락입니다. 네. 그냥 탈락시켜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 공천의 예고편을 상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남 전 의원께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문제라면 신당이라면 공천 또 공천 과정이 다를까요? 예. 아, 그럼요. 저희는 뭐 그런 패권주의를 할 것 같으면 신당을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대 양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아요. 양상이. 한쪽은 친윤 패권주의고 한쪽은 친명 패권주의라는 뭐 친 다음에 들어가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패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거는 양당이 똑같고요. 개혁신당은 저를 빼고는 매우 젊은 30대 위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젊은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공천관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동갑이시죠? 네, 친구입니다. 두 분도 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석이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 뉴스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국제 뉴스가 쏟아지네요. 자, 네. 대만입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는데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약 40%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라이 후보가 대체로 3에서 5%포인트 정도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초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았지만 큰 이변 없었습니다. 라이칭도 후보가 40.05%고요.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33.49%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조 후보가 네. 무려 26.46%를 얻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칭더 후보가 전체 득표율의 40%니까 과반 달성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 차이 잉원 총통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커원조 후보가 라이 후보의 표를 좀 많이 가져간 게 아니냐. 여기에는 2030의 표심을 사로잡은 커원조 후보의 역할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2000년까지는 국민당이 독재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뭐 민진당,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진당이 지금 8년 딱 집권에 접어들었거든요. 8년 그래서 주기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을까? 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됐고요. 라이 당선인 5월 22일 취임 예정입니다. 이분 의사 출신이고요. 1994년에 정치에 입문을 해서 4선 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고 타이난 시장을 역임을 했고요. 차이 총통과는 처음에는 국무총리격인 행정원장을 역임을 했고 재선됐을 때는 부총통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대만 국민이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총통 선거와 함께 입법위원,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여기는 살짝 미묘합니다. 전체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국민당이 52석. 그리고 민중당이 8석을 가져가서 여소야대 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4년 전 선거에서는 대만 총통 선거는 입법위원 선거와 같이 하죠. 그런데 4년 전에는 분명히 민진당이 다수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소야대가 됐네요. 그 아무래도 사실 어느 한 정당이 조금 오래 집권하다 보면은 민심이 조금 정권 심판론적으로 기울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총통 선거는 제일 큰 이슈가 양안 관계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독립 친미 성향을 선택을 하지만 그래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살짝 다른 민심이 보여진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네. 전에 문희정 평론가가 미중 대리전 라이칭더 후보가 친미 독립 성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번 총통 선거도 미중 대리전이라는 성격이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진보당이에요, 원래. 이 정당이 탄생하게 된 계기 자체가 국민당이 중국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계속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투쟁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생겨난 정당이 민진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다시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 돼, 통일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국민당과는 민진당이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만인들이 난 대만인이야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국과 통일해야 돼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대만의 현상 유지, 중국과 통합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면 미국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제대로 치러진 선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어떻게든 친중 후보인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고 계속해서 니들이 다시 민진당을 뽑잖아. 그러면 니들 삶이 고달플 거야라는 걸 미리 몇 개를 보여줬어요. 중국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딥페이크라든지 또는 틱톡 영상까지 동원해가지고 라이 후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퍼뜨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뭐냐면은 국민당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잉주 전 총통이 11일 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을 믿어야 돼. 그리고 통일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라이 후보가 딱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대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진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만이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국민당 후보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고요. 제가 임기 동안은 통일 얘기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대만인들은 친미 독립 성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라이 후보를 배신자다. 트러블 메이커다.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자, 라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미국 측에서 국무부 차원에서 공식 성명, 축하 성명 발표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히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다면서 이건 명백히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다.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축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중국의 공세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미중 간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아무리 갈등을 해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물밑에서 대화하고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놓고 미국과의 공조에만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공식 입장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해준다. 우린 존중한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필요할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대신해 줄 나라가 필요한데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왜? 한국은 미국과 공조가 굉장히 잘 되는 대표적인 나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네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대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끔 만들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졸지에 우리나라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은 대만 총통 선거로 인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 상당히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자, 전쟁입니다. 중동인데 홍해에서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라는 소식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자 지구 학살 멈추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해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선들을 공격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내가 이것들을 응징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뭐 순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후티 반군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했습니다. 근데 예멘의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멘이 2014년부터 내전을 거치면서요. 예멘 정부군하고 후티 반군 싸웠어요. 자, 지금은 거의 휴전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후티 반군이 거의 대부분의 그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인 사나를 비롯해 가지고 항구 거점 도시인 그 호데이다까지 미군이 후티 반군의 거점 시설들을 16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후티가 이제 또 상선을 공격을 하니까 내가 공격하지 말랬지 이러고 미군이 또다시 후티의 레이더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 자체가요.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게 중동 내에서 확전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이 가장 우려했고 이란입니다. 예.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과 영국이 나서가지고 확전을 시킨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레바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말폭탄은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들이 그 확전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참전을 한다라는 건 자국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레바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걸 원하진 않아요. 예,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멘이 일단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레바논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 한 바퀴 쭉 돌았잖아요. 아마 블링컨은 이스라엘 우리가 통제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데 쟤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 근데 니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줄 테니까 제발 참전만 하지 말아줘. 네. 이런 식의 전쟁은 안 돼. 그렇습니다. 당근을 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미국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가 결국은 그 얘기를 꺼내놨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통제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 예, 결국 그 기사가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다? 네. 예,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이제 경고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있을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또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의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건 수에즈 운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란까지 참전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하얗고가 되고 우리의 또 유가 또 수출길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중요한데 네. 자, 이스라엘이 국제 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남아공이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예.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집단학살을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가 75년 만에 가해자로 지금 둔갑이 된 상황입니다.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걸 제소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프리카 나라들이라든지 중남미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외교 단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한 나라가 남아공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가지고 인종차별 정책을 좀 했던 나라잖아요. 그 역사,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 문제에 본인들이 좀 상징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실 그 팔레스타인 쪽의 편에 섰던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난 그 주인 11일과 12일 이제 심리가 열렸어요. 그래서 남아공에 하루 나와서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고요. 그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이 출석해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그거예요. 아니 집단 학살은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아공은 명백히 집단 학살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일단 전쟁부터 좀 멈춰달라라고
대해서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뭐 결론은 뭐 짧은 기간 내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네. 자, 그만큼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